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겠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3호 태풍 개미는 이번 주 중후반쯤 중국 남부에 상륙할 예정인데 예측 모델에 따라 진로와 강도가 달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5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가시험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탈했던 전공의와 의대생이 얼마나 응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전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항공기 2만 3천여 편이 지연 취소됐는데 피해 규모는 적어도 1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 도움이 될 바이오마커를 최초로 백과사전처럼 정리했습니다. 개인에 따라 왜 아토피에 걸리는지, 어떤 치료법이 잘 맞는지 파악할 수 있어 맞춤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강릉에 올여름 첫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이 열기가 그대로 이어져 오늘 낮 동안에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8도, 강릉 33도, 대전, 광주 33도, 경주는 35도까지 치솟아 높은 습도와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돼 있어 하루 동안 많게는 수도권 80mm 이상, 강원 중북부에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목요일부터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도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33도 안팎의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밤사이 강릉이 최저 기온이 30.3도를 기록하며 올여름 첫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는 8월 2일 강릉에서 밤사이 30.5도를 기록하며 첫 초열대야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11일 더 빠릅니다. 기상청은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사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한 데다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열대야는 밤사이 최저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거센 장맛비에 이어 3호 태풍 개미까지 발생해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이번 주 중후반쯤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진로가 무척 유동적입니다. 일부 모델은 태풍이 한반도를 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 강하게 발달한 소용돌이가 포착됩니다. 3호 태풍 개미의 모습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중심 부근으로 초속 20m 이상,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은 북상하면서 더 강하게 발달할 전망인데 이번 주 중후반쯤에는 초속 45m 이상, 시속 162km의 폭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개미가 26일쯤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태풍의 진로와 강도는 무척 유동적입니다. 예측 모델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한국 예측 모델인 킴과 영국 통합 예측 모델인 UM은 태풍이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한 뒤 북쪽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 모델 ECMWF는 다음 주말과 휴일 한반도로 방향을 틀어 휴전선 부근을 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동적이지만 마지막 예측 모델처럼 태풍이 움직인다면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비바람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만 기상청은 태풍이 중국 남부까지 북상해 다소 약화할 수 있는 데다 중국 내륙으로 더 서편할 수도 있어 당분간은 진로를 단정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부근 그리고 중국 남부까지는 해수면 온도가 좀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중국 남부 위치까지 올 때는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보다 북쪽에는 좀 수온이 낮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나 수증기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약화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태풍이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드릴 수 같습니다. 베트남 다낭 해상에서 제4호 태풍 프라피른도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북상과 함께 이번 주 우리나라는 장맛비와 찜통더위가 공존할 전망입니다.
월요일 새벽과 화요일 새벽에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또 한 번 최고 80mm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주 중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33도 안팎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낙석, 땅꺼짐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지만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산사태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인제와 양구를 잇는 지방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도로 경사면에서 쏟아진 낙석과 토사가 도로를 덮친 겁니다. 커다란 바위에 낙석 방지용 펜스는 힘없이 쓰러졌고 아름드리 나무도 뿌리째 뽑혔습니다. 도로는 양방향 통제됐습니다. 도로 위로 쏟아진 낙석과 토사물의 양이 무려 100톤이 넘습니다. 현재 복구 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덮친 낙석의 양이 워낙 많은 데다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비가 완전히 그쳐야 복구 작업을 시작하는데 계속된 비 예보에 섣불리 중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낙석뿐만이 아닙니다. 계속된 비로 물을 잔뜩 머금은 집안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 도로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곳에 흙을 쏟아붓는 복구 공사가 한창인데 경사가 워낙 심해 바닥이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언제쯤 통행이 가능해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산림청은 여전히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간 지역 거주 주민과 산지 주변 도로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멸종 위기종인 남방 큰돌고래 새끼가 또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1년 반 동안 벌써 11마리째인데요. 이례적인 현상이어서 정밀조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남방 큰돌고래 무리가 헤엄칩니다. 선두에 있는 돌고래 주둥이에서 하얀 물체가 보입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죽은 새끼입니다. 어미는 다른 돌고래와 함께 어린 새끼의 장례의식을 치렀습니다. 이처럼 새끼 돌고래가 죽은 채 발견된 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0마리가 넘습니다. 돌고래는 12달을 임신했다가 출산하는데 조산이 의심되는 경우도 관찰됩니다. 11개체가 1년 반이 채 안 되는 사이에 희생을 당했는데 그중에 보면 진짜 어린 개체들이 있어요. 조산으로 의심되는 개체들이 개 중에 좀 보여요. 돌고래 선박 관광과 소음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딴 새끼 돌고래 죽음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버려진 어구나 해양 쓰레기도 성체 돌고래와 새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방 큰돌고래 새끼의 잇따른 죽음이 바다가 보내는 경고라고 강조합니다. 이 새끼들이 이렇게 죽는다는 거는 바다의 어떤 그 안 좋은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제주 연안에는 멸종 위기종인 남방 큰돌고래가 120여 마리만이 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끼 남방 큰돌고래의 연이은 죽음은 결국 남방 큰돌고래 종 보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사흘째 해파리 쏘임 사고가 잇따라 고성군 일부 해수욕장 입장이 통제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어제 강릉과 양양, 고성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30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21건, 20일 109건의 해파리 쏘임 사고가 접수된 데 이어 사흘 연속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 등에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앞으로 전국 연안에 해파리가 다량 출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기원해 6월 말부터 해류에 따라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해파리로 크기는 1, 2m의 독성이 강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새 의사를 뽑는 국가시험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탈했던 전공의와 의대생이 얼마나 응하는지에 따라 의정 갈등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모집 공고를 내면 각 수련병원이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립니다. 모집 신청 규모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해 7,707명. 다음 달까지 시험과 면접 등 채용 절차를 끝내고 9월 1일에 수련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돌아올까입니다. 전체 전공의 3분의 1인 4,700여 명은 복귀도 사직도 안 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허용과 응시 지역 제한을 없앤 수련 특례는 이번 하반기 재응 시에만 허용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9월달 수련이 복귀를 하면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추가적인 유인책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 접수도 공교롭게 전공의 모집 공고 날과 겹쳤습니다. 실기, 필기 순서로 이뤄지는데 이 역시 응시 접수 규모가 관심입니다. 앞서 의대생 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시험 대상인 의대 본과 4학년생의 95%가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전공의와 새 의사 배출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는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료 공백을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하반기 전공의와 의사 국시 응시자가 예상보다 많으면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존속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의협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올특위 존속 여부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정 갈등 사태 중심에 있는 전공의 층에서 올특위 해체를 요구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 회의에 참석해 올특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해체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이 불참해 올특위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의사협회 해체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세포 DNA 등을 통해 몸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바이오마커라고 부릅니다. 국내 연구팀이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 도움이 될 바이오마커들을 처음으로 집대성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지독한 간지러움을 유발하고 한 번 생기면 쉽게 재발해 환자들을 괴롭힙니다. 20대 초반은 전신이 다 딱지였던 것 같아요. 진물 나고 완치를 기대하고 치료를 받는 건 아닌데 그냥 일단 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으니까 이거 치료를 하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환자 면역 이상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 기준도 치료 방법도 그만큼 다양한데 누구에게 어떤 것이 적합한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간지러움 이런 건 아예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의료진들은 겉으로 드러난 아토피의 양상만 보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아토피에 걸렸을 때 몸 안에서 보이는 특정한 지표들, 이른바 바이오마커들을 최초로 모아 정리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인종, 나이, 피부 면역 상태와 같은 원인 요소나 혈액, 소변, 피부 조직 등 검사 지표들이 백과사전처럼 모인 셈입니다. 개인이 어떤 요소 때문에 아토피에 걸린지에서부터 어떤 치료법이 잘 맞는지까지 파악할 기준을 마련해 맞춤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아토피 관련 신약들이 다수 나오는 가운데 환자 특성에 맞는 처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 약제가 모든 환자분들한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이런 그 환자의 맞춤형 치료가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이제 도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토피는 천식이나 비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관련 사례에서 나타난 지표들도 이번 연구에서 정리돼 치료는 물론 예방에도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옷처럼 입을 수 있는 로봇을 뜻하는 웨어러블 로봇은 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위해 개발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모든 이에게 활용될 수 있는 필수적인 로봇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서 웨어러블 로봇의 의미와 필요성을 박나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65세 남성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 채 해발 600m에 달하는 북한산을 거뜬히 오릅니다. 산불 진화용 웨어러블 로봇은 장시간 진화 피로도를 줄이고 산지와 같은 경사도 쉽게 오르게 해줍니다. 이처럼 사람의 몸에 착용해 근력 등 부족한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웨어러블 로봇의 쓰임새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활, 훈련용 로봇에서 나아가 산업 현장에서는 물론 스포츠와 레저 등 우리 일상 곳곳에 적용 중인데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건 웨어러블 로봇이 인간의 신체 구조와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구동기는 근육, 기계 구조물은 골격과 관절, 지능 알고리즘은 인지신경계, 동작 제어 알고리즘은 운동신경계, 비상대응 알고리즘은 교감신경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이 구동을 하는 원리가 사실 사람이 동작을 하는 거랑 거의 그대로 다 닮아 있거든요. 어떤 동작을 할지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고 그게 동작이 일어나는 동안 내내 이제 그 피드백을 해야 되고. 최근에는 수많은 동작 데이터를 취득 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웨어러블 로봇이 신체의 동작 의도를 파악해 정밀성과 안전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착용하고 움직여보니 힘을 제어하긴 하지만 동작을 구속하진 않아서 자연스럽게 보조받는 느낌입니다. 웨어러블 로봇 관련 수요가 다양한 분야에서 늘어나면서 로봇 업계 간의 협업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로봇을 설계하고 개발해서 만들어내서 검증하고 인증받고 하는데 사실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그 돈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 여러 이제 이 기업들과 연계를 해야 일종의 로봇 산업이 생기고 생태계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오는 2026년에는 우리 돈으로 약 18조 5천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웨어러블 로봇 산업이 더욱 커지려면 더 많은 인재 발굴을 포함해 플랫폼과 기술 교육, 나아가 자율적인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최근 유통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 제작에서 통역, 그리고 아이스크림 신제품 제작까지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쇼핑 호스트가 홈쇼핑 채널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매운맛. 이렇게 제작된 영상은 방송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바로 모바일 앱을 위한 짧은 영상으로 편집돼 활용됩니다. 이때 사용된 것이 다름 아닌 인공지능 AI. GPT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AI 커머스 서비스가 영상 편집부터 카피 문구까지 스스로 완성하면서 인력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인원이 최소 이제 2명에서 3명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 영상 편집이나 제작에 들어가는 인원은 없고요. 완전히 시스템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 제작 시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백화점에서도 AI 활용이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울 번화가의 백화점. 길을 묻는 외국인의 질문을 통역하는 것도 바로 인공지능 통역 시스템입니다. Sometimes not all good correction translation was here, but basically in 90% everything is okay. 백화점 내 두 곳의 안내 데스크에 설치된 AI 통역기는 하루 평균 300명 정도의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부터 동남아시아까지 우리나라를 자주 찾는 관광객의 언어를 대부분 담당합니다. 이 AI 통역기를 통해서 영어, 중국어는 물론 13개국어 동시 통역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AI가 디자인한 이미지를 홍보에 직접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공지능이 추천한 재료의 아이스크림까지 구현해 판매에 들어간 업체도 있습니다. 이처럼 AI가 소비자와 접촉하는 유통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이용되면서 우리 산업 전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 19일 전 세계를 강타한 IT 대란의 영향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항공 부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21일 오후 1시까지 전 세계적으로 2만 1,000편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고 1,800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이는 각각 4만 6천 편과 3만 5천 편이 지연되고 5천 편과 2,800편이 결항됐던 지난 19일과 20일보다는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중 미 국제선과 국내선은 3,800편의 운항이 지연되고
1,200편이 취소돼 미국 항공사에 대한 영향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IT 대란에 따른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완전 복구까지는 많게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피해 규모도 적어도 1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보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 체제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IT 대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 체제의 태생적 보안 취약성이 재부각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IT 대란은 잘 알려지지 않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수백만 대의 윈도우 컴퓨터를 먹통으로 만들 수도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개방형 설계 문제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십 년 전에 개방형 설계를 채택한 덕분에 개발자는 윈도우 OS와 매우 깊은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었지만 이번처럼 일이 잘못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IT 대란 상황에서 폐쇄적인 생태계를 운영하는 애플의 맥북이 정상 작동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관행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해킹에 취약했던 윈도우와 이메일, 기업 서비스 등 기존 제품의 개선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변인은 회사가 유럽연합과 합의한 바가 있어 OS를 애플처럼 운영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우주과학자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우주연구위원회 총회가 열렸는데요. 부산에 모인 우주과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우주 탐사의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미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 12,000톤은 물론 과열되고 있는 달 탐사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구 궤도를 둘러싼 무수한 빛. 아름다워 보이지만 총알의 10배 속도로 떠도는 우주 쓰레기입니다. 유럽 우주국이 추산한 올해 6월 기준 지구 궤도로 진입한 위성 수는 18,400기. 이 가운데 이미 쓸모없어진 위성을 포함한 우주 쓰레기 양은 12,400톤으로 크기가 10cm 이상 되는 것만 4만 개가 넘습니다. 지구 궤도라는 고속도로를 비롯해 우주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아직 없습니다. That is space traffic coordination, the need to look into how we are going to sustain our use of Earth orbits. 인도는 2030년까지 우주 쓰레기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We talk about having a zero space debris. We have to keep some amount of fuel on the spacecraft so that we can essentially use it to completely decay it either in the atmosphere or bring it back to the Earth. 헬륨3 등 자원을 캐기 위한 각국의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달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What does sustainability mean if there's no air, no plants, no animals? If we want to extract water for resources, we have to be thinking about how to make sure that we are protecting areas that have great scientific knowledge, like this is really old water that has a record of the solar system. 지난달 처음으로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달 탐사 회의가 열렸는데 중국 주도의 국제 달 연구기지 참여국과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참여국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因为涉及的探月活动的国家是比较多的，我们如果只是通过双边两个国家的这种交流啊，这个效率可能还是比较低的。 2년 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다음 총회의 주제도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우주 연구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지난 주말 세계를 강타한 IT 대란은 빈틈없어 보이는 초연결 사회가 사실은 취약한 기반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기업 한두 곳의 오류가 세계를 마비시킬 뻔한 이번 일을 두고 만약 인공지능을 이용한 해킹이라도 발생하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데요. 세계 어떤 곳보다 인터넷이 활성화된 우리나라부터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